예, 오늘 이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백현주 대중문화전문기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연예가 소식부터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근데요, 네. 우리 백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네. 김구라 씨가 이혼을 했어요?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글쎄요, 이혼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네. 저는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녹화할 때 한 일주일이 안 됐는데요. 예. 녹화할 때 혼자서 마트에서 식사를 하시고 장을 보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간혹 별거설이 저분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사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혼에 대해 공식화하기 직전에 주변 분들한테 이제 넌지시 말씀을 하셨던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근데 18년 만에 이혼을 했다. 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 뭐 빚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빚이 원인이죠. 성격 예. 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빚이 원인이 됐고 그 부인의 빚이 한 17억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한 2년 4개월간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별거와 합가를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남남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점은 참 마음으로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부부로는 남남이 됐지만 아들에게는 엄마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정성이 와닿았던 건지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혼을 했는데 아내의 빚까지 떠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쓰리다, 이런 좀 응원하시는 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럼요. 살면서. 그래서 네네. 그 한번 설화도 겪고요. 그랬었죠. 그 특히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공채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무명 생활이 좀 길었다가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죠. 그걸 통해서 라디오 DJ까지 입성을 하면서 거의 메인 MC급으로 활약을 했는데 2012년경이죠. 이분이 인터넷 방송 시대에 했던 위안부 관련 발언이 그렇죠. 파장을 일으키면서 방송 하차를 하게 됐었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들에게 용서를 받게 돼서 다시 지금의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재기를 해서 좀 나아갈만 하니까 아내분의 빚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김구라 씨 이렇게 보면 네. 현재 예능은 김구라 씨가 나오는 방송과 나오지 않는 방송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은 방송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 와중에 가계부도 본인이 직접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내분이 써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아내분이 경제관념이 없다 보니까, 이분 말에 의하면 경제관념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계부를 보면 아주 빼곡해요. 영수증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잘잘한 금액까지 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썼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 동현군에게 이 가계부를 줄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제관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몸소 실천한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그런 각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군이 지금 중학생이죠?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야 네네. 벌써?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아버지랑 같이 네. 있게 되나요? 일단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김구라 씨가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멋있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는 그걸 존중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비쳤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중요한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이제 이혼이 되는데 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구라 씨 부인 되시는 분의 그 채무 있지 않습니까? 네. 17억이 되든 뭐 얼마가 되든 네. 이거는 본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 그건 아마 여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질문까지 해주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원래 그 부부 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예, 그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채무나 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럼 위장 이혼을 왜 해요? 위장이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괴롭히고 하니까요, 보통. 음. 빚쟁이 들어와서 그 부인 빚이라도 특히 개주, 네. 개가 파탄 났을 때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데, 뭐 그 빚쟁이들은 부인은 도망가고 하면 남편 괴롭혀가 돈을 받아내자 이거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김구라 씨가 만일 부인의 빚에 대해서 보증을 썼다든가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보증서 쓰면. 근데 보증서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합의이혼이라서 좀 다른데 만일에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이 부인의 빚이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게 위한 빚이다. 이거는 재산 분할할 때도 그 빚도 분할하게 됩니다. 일부분은 김구라 씨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 빚이 이 경우는 안 그렇지만 만일에 부인의 사치를 위해 썼다든가 어떤 자기 개인의 가정과 관계없는 썼으면 재산 분할에서도 이 빚을 상대방 배우자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는 합의이혼 같으면은 서로 뭐 아마 합의를 했을 겁니다. 이 빚은 어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죠.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의 생활 법률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은 본인이 채무를 갚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위장이혼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준 게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의 채무는 내가 다 갚겠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려준 건 17억 원인데 그 이외에도 빚이 더 있는 걸로 이분이 또 한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참 아무리 지금 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도 사실 안 좋으세요. 여러 가지가 좀 아니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죠.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 아내분의 채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충격과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게 돼서 지금도 맞아요. 약을 드시고 계세요. 김구라 씨가 처음에는 약간 악동 이미지 이런 걸로 저희들한테 이제 다가와 있는데 막말 이미지, 악동 이미지 그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인의 이 채무 관계, 부인 채무 관계 이야기하면서 대중들이 좀 느끼는 감정은 김구라 굉장히 순애보가 있고 가족을 위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만들어서 아마 지금 네티즌들이 그래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혹독하지 않게 따뜻한 눈으로 좀 보는 지금 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김구라 씨가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이 무명 생활할 때 이 부인께서 도면이 없고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굳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고 짠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강지처로서의 의리를 다 하고 싶었던 마음도 깔려 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인의 빚을 법률적 책임과 무관하게 내가 갖겠다고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할 때 가끔 이제 그 부인 빚을 남편 보고 갚으라고 소송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임이 없지만 내가 갖겠다고 하는 저 상남자라고. 그래서 김구라 씨가 보니까 상남자네. 아니 그리고 참 그 짠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근데 어쨌든 곡절이 왜 이렇게 계속 우리 김구라 씨한테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데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김상순 씨가 돌아가셨죠? 탤런트?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좀 충격적인 거는 지인들한테 여쭤보니까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폐암으로 78세의 생을 마감하시게 된 건데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건강하라라는 거였대요. 근데 이분이 삶이 보면 연예인분들이 바깥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잘 모르다 보니까 연예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 그 혐의를 벗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혐의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좀 많이 고통을 겪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좀 상실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2013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는 건강을 100이라고 봤을 때 90% 정도 건강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었으니까 2년 전 아니에요? 2013년. 네네 그렇죠. 신체 건강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오는 그런 병마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인가 좀 회의를 많이 느끼게 그러니까 합니다. 그 술, 담배도 안 하시는데 폐암 걸렸다는 게 암의 지금 제일 중요한 요인이 스트레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그 2010년에 그 무슨 사기 사건 재판을 하는데 그 사기 사건에 김상순 씨가 개입된 건 아니고 사기꾼들이 김상순 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김상순 씨도 투자하는 좋은 업체니까 이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그러니까 김상순 씨가 개입은 안 되고 뭐 범죄도 전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생길 때 본인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끼는 분들한테 연예인은 아무 데서나 밥 함부로 먹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김상순 씨 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네. 저희 세대들만 해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수사반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수사반장에 정말 저희들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예. 형사님으로 나왔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최불암 선생님만 남으셨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로 국민적인 그 배우로 활동을 했었냐면 위장약 선전의 메인 주인공을 하셨을 정도로 어디 가나 선풍적인 인기, 또 이분이 입으셨던 트렌치 코트, 저희들은 그냥 표현할 때는 버땡땡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트렌치 코트 이분들이 막 입고 나왔었고, 점퍼 같은 거 허리까지 온 점퍼 입고 나오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형성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71년부터 89년까지 중간 한 1년 정도 방송을 안 하긴 했지만 880편 정도를 했었거든요. 모든 드라마. 네, 수사반장. 수사반장.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4050 세대 또 5060 세대이신 분들하고는 함께 살아온 그냥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분들에게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때문에 더 친근한 이미지를 많이 갖게 만든 것도 사실이죠. 그 수사반장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네. 보면 거기에서 송강호 씨가 이제 형사로 나오지만 네. 짜장면 먹으면서 보는 게 수사반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대들은 그 수사반장의 시그널 음악만 딱 나오면 그럼요. 아 이게 수사반장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때 한 시청률은 50% 이상 나오지 않았나요? 70%까지 나왔던 적이, 물론 이제 매체 환경이 지금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70%라는 거는 거의 온 국민이 다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 거죠. 그래서 명예형사관, 명예경찰관으로 임명도 되시고 네,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수사반장이 막 계보도 있잖아요. 뭐 형사는 누구, 그다음에 범죄인으로 나왔던 사람 누구, 뭐 이계인 씨라든지, 네, 변희봉 씨는 맨날 범죄인으로 네, 변희봉 나오죠. 씨 사이비 교주로 나오신 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분들끼리 모임도 가끔 해서 뭐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아무튼 수사반장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되게 푸근한 드라마로 항상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최불암 씨가 제일 착잡할 것 같아요. 수사반장 중에서 네. 반장으로 나왔던 분이 최불암 선생님이고 나머지 분들이 형사로 나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죠. 남성훈 씨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이라는 병으로 5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이고. 2012년엔 조경환 씨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번엔 김상순 씨가 세상을 떠났고, 최불암 선생님이 이 세 분의 목까지 해서 장수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근데 무거우세요. 저기 저 최불암 선생이 그 반장 역을 했지만 김상순 씨가 더 나이가 위가 아닌가요? 그거는 나이는 저는 정확히 지금 두 분의 서열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들 중에서 남성훈 씨는 그때 당시에 후임 형사로 나왔던 거는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고요. 이분들은 아무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적도 있었대요. 실제로 저분들이 형사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뭐 내 남편의 불륜을 뭐 잡아달라, 내 떼인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분들에게 방송국까지 찾아왔던 시청자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5, 60대들한테는 네. 김상순 씨가 수사반장에서의 형사로서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김상순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수사반장이라든지 네. 영웅시계 시대, 신돈, 연개소문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다시 세간의 입에 좀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중견 배우분들 혹은 지금 김상순 선생님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정정하시고 연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금 아까 70%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요새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70%라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예능 프로그램도 대박 치면은 그게 뭐 10%, 1%, 네네, 맞습니다. 10%이 정도 되는데 네. 70% 바로 그 대기록을 세우셨던 김상순 씨가 돌아가셨다는 거.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백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